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고의적인 살해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딴 흉악범죄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보다 13.9% 줄어든다고 합니다. 국가 주요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걸까요? 과학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산 집행에 카르텔이 개입돼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것이 주요 배경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R&D 예산을 늘리면서도 질적 개선에 소홀했다면서 성과가 부진하고 나눠먹기식으로 이뤄진 사업 108개를 구조조정했다는 입장인데요. 문제는 사업 구조조정을 카르텔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당장 과학계에서는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찬사를 받은 연구원들이 국민 영웅에서 카르텔로 취급받고 있다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R&D 예산 효율화가 기초과학 연구 역량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실제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예산도 삭감됐다고 하죠.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들이 밤샘 연구와 주말 근무에도 초과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일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카르텔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예현입니다. 예, 같이 함께 하게 돼서 좋습니다. 시사에 출연해서 너무 기쁜데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 그 시사야 애청자분들은 이제 반가워하실 것 같고요. 일단 소식은 저희가 전하면서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저 언제 방류하나 했는데 일본 정부가 당장 모레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하기로 결정했네요. 그렇습니다. 걱정했던 일이 현실화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강요회의를 열었고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알프스로 정화하고 다시 바닷물로 희석시킨 오염수를 후쿠시마현 앞바다에 이르면 24일부터 방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직접 언급을 했거든요. 네.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돌아보면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을 했었죠. 맞아요. 그때부터 우려됐던 상황 12년이 흘렀고요. 2021년 4월에 스가 요시데 당시 총리가 이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을 했는데 2년 4개월 만에 실제 방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130만 톤의 오염수를 30년간 바다에 흘려보내겠다는 것이 일본의 계획이고 네. 도쿄전력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일단 우선 내년 3월까지 3만 1,000톤 가량의 오염수가 후쿠시마 앞바다로 방류될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 뭐 그 오염수 탱크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오염수가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알프스를 거쳐서 그리고 희석시킨 다음에 먼 바다로 방류하겠다. 이제 이 계획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30년이라는 것도 사실 말이 30년인 건지 몇 년이 걸릴지 아직도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국제원자력기구는 오염수 방류 첫날 현장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 나온 후 홈페이지의 내용을 공개한 성명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배출 시작 당일부터 현장에서 이 안전 기준이 부합하는지 보겠다는 것인데요. 네. IAEA 직원들이 그곳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자료를 국제 사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 또 방류가 시작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 입장도 살펴볼까요? 예, 일단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누가 발표했느냐.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의 브리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의 계획상의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방류가 기존 계획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진행되면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거다. 제가 이걸 쉽게 요약해드리면 네. 계획대로만 진행한다면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그 두 가지를 지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가는 이상이 생기면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것. 네. 그리고 방사성 농도를 비롯한 방류 데이터를 일본이 매시간 홈페이지에 한글로 게시하기로 했다. 또 신속히 연락하겠다. 이런 점을 지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일 간의 협의를 통해서 나온 이 내용이 앞으로 잘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네. 또 만약에 파기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지금 좀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 방류 결정을 하루 전에 알려온 부분. 이 부분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부는 긴박한 상황에서 미리 알려온 거다. 충분한 조치로 판단한다.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하루 전에 알려왔다는 겁니까? 예, 브리핑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청상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방류 결정을 하루 전에 알려왔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건지 지금 진짜로 그랬던 건지 진짜로 그랬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뭐 한미일 공조 분위기나 이런 거하고 비춰봤을 때는 너무 촉박하게 알려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한테 세 가지 요구사항 제시했었잖아요. 그건 좀 다 받아들여지기는 한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지난 7월 언급한 사항을 순서대로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측이 요청한 것은 한국 측 전문가가 IAEA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측 전문가가 오염수 방류의 신뢰성을 직접 확인해야 된다라는 취지인데 네.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최신 정보를 공유한다라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기적 방문이라는 것은 계속 상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 건지 어떤 전문가가 참여할지는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는 것 그리고 실시간 정보 제공 요구는 수용되는데 이 박구현 차장의 브리핑에도 일부분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또 우리나라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다. 왜냐? 내부 방류 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게 워낙 이게 중요한 사안이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뒤늦게 알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뭐 서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건 사실이니까요. 그건 뭐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정치권은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국민의힘 반응부터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반응이 완전히 다른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안전하게 방류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이 요즘 굉장히 또 공을 들이는 부분이 있죠. 네. 수산물에 관한 어떤 안전성을 예. 당 차원에서 챙기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TF까지 만들어졌거든요. 우리 바다 지키기 태스크포스인데 당 차원에서 수산물 소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촉진 활동을 한다라는 거고 23일 회의를 열어서 정부 대응 방안 보고받고 25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현장에 나가서 측정 현장을 살펴보겠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장관도 아니고 차관이 발표했다. 제가 아까 이제 네. 누가 발표했는지를 강조한 예, 부분. 예.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기시다 우미야 일본 총리가 직접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무조정실 1차관 차장했다. 차장이 얘기했다. 이게 뭐냐. 중요한 사람들은 뒤에 숨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비판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방류에 반대하면 가짜뉴스 괴담 선동이라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모두 뒤로 숨는다. 참 비겁한 정권이다. 이렇게 또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긴급의원총회 열었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한마디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라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뜻을 모았는데요. 예. 23일 저녁 국회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24일에는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행진하면서 100시간 긴급 행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시민단체들과 함께 총 직결 대회를 26일 열고 27일에서는 27일 일본 3인당과 입헌 민주당이 여는 집회에 민주당의 의원단 대표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어요. 예, 이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16기입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법원장 등을 지냈는데 언론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 보수 성향의 법관이다. 그래서 앞으로 대법원이 어떤 체제로 흘러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법원 내 연구 모임인 민사 판례 연구회 출신이다. 뭐 이것이 엘리트 모임이라고 예. 하는데 언론이 주목하는 또 다른 부분 윤 대통령의 40년 넘는 직이다. 굉장히 친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법원이라는 곳이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곳인데 혹시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의 사법부를 이끌어낼 대법원장으로 대법원장 적임자다. 이렇게 또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가 국감 때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그때 박범계 의원이 질문했던 것 같은데요. 친구의 친구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 직이다 이런 것이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로 보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서 주목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네. 있는데 성향을 문제 삼았던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지금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약간 비슷한 입장인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2021년 2월 대전 고등법원장에 취임하면서 한 발언을 보면 굉장히 어떤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졌다라고 했는데 예.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한 거 아니냐라고 당시 이미 논란이 된 바가 있었고요. 네. 또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변호사직 기고에 실린 글 이 문구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자유의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왜 윤 대통령이 자유수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떤 공산주의 이런 표현까지 강력한 표현을 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부분에 있어 어떤 코드가 맞아서 혹시 임명된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코드 인사니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 코드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치권의 평가도 좀 들어볼까요? 역시나 여야의 평가가 완전히 다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적임자다. 원칙,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역시나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을 요약을 해보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좌편향 판결이 계속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입니다. 네. 오히려 신임 후보자가 정치적인 성향이 한쪽으로 치친 것 아니냐. 자, 이렇게 되는데 김한규 원내대변인의 이 말을 들어봐도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이 있다라고 짚었죠. 예를 들어 사법농단 관여 판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출판, 판매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크지겠죠. 네. 앞으로 또 얼마나 검증이 잘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회 본회 표결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주당이 다수당이 상황에서 절대 다수 의석인데 이거 과연 청문회가 무난하게 잘 치러질까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개각 단행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2차 개각을 단행하긴 했어요. 근데 또 이번에도 뭐 이 개각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그래요. 이렇게 인사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장관들이 교체될 것이다라는 예상과 달리 일단 개각이 단행된 곳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네. 후보자의 박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이 지금 임명이 됐는데 박문규 조정실장도 기획재정부 2차관을 역임을 했어요. 네. 그리고 후임 국무조정실장에 방기선 현 기재부 1차관이 임명되면서 기재부 출신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일단 배치가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추경호 부총리도 뭐 기재부 출신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도 차관급 인사가 이루어져서 고기동 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 시장이 행안부 차관으로 갔고요. 예.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기재부 출신 인사들이 집중 등용된 거 아니냐고 했더니 대통령실의 설명을 들어보면 대통령이 이제부터 국정 중심은 경제다 해서 기재부 출신들을 이번에 임용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개각하면 보통 뭐 장관 몇 명 이걸 가장 기본축으로 놓고 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사실 이번에 잼버리 문제 때문에 여성가족부 장관 뭐 경질설도 나오고 뭐 교체설도 나왔었는데 여가부 장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산업부 장관을 바꿨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산자부 장관 교체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많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대통령실에서는 탈원전 정책 폐기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를 보고 있는데 네. 뭔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온 바 있었고요. 네. 또 연초에 뭐 난방비대란 논란이 있었는데 미숙한 대처를 했다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산자부 장관의 교체도 교체이지만 왜 기재부 출신의 후보자를 지명을 했느냐. 보통 이제 산자부 장관 같은 경우에 산자부 출신들이나 관련된 전문가들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부 승진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산자부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기강을 잡고 나쁘게 말하면 뭔가 좀 흔들려는 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해 주셨듯이 뭐 문체부, 환경부, 특히 여가부 장관 이번에 교체되는 건 아니었는데 교체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 물어봤더니 당장 8월 중에는 연달아서 개각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기상특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아마 보셨겠지만 한꺼번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폭우가 쏟아졌거든요. 지금 기상특보부터 말씀드리면요. 조금 전 10시 15분 전남 신안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시고요.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등으로는 통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침수 지역이나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에도 또 이런 폭우가 내리는 곳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네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을 했는데 네. 대통령이 설정한 재송부 요청 시한이 24일입니다. 이때까지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문 보고서 없이 그 다음 날부터 일단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는 있습니다. 네. 언론의 관측을 보면 재송부 요청 시한이 24일이니까 25일쯤 이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동관 후보자가 이렇게 임명이 되면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사례가 됩니다. 네. 기재위 현안 질의에서 잼버리 사태 책임두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네요. 예, 국민의힘의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전라북도가 큰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배준영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새만금 기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아이들과 국제 행사가 이용당했다 이런 말까지 했지만 민주당은 진짜 펄쩍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정태호 의원은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개최하고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국가 행사지 이게 어떻게 지역만의 행사냐. 지방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중앙정부로서 유치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무소속 김남국 의원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했어요. 지금 국회 윤리특위에서 뭐 징계 여부 논의한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국회 윤리특위에서요.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아예 징계하는 의견을 기억했습니다. 네. 앞서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을 지금 권고한 상황이거든요. 예. 사실 언론의 관심사는 제명이 되냐 안 되냐였는데 이 회의란 30분 정도 남은 상태에서 김남국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상관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이 조금 더 수고가 필요할 것 같다. 현재 상황에서라고 네.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따라서 이 징계 결정이 결정된 날짜 일단 30일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윤관석 의원이 구속 상태로 지금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일단 무소속 상황이죠. 네.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윤 의원을 한번 살펴보면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서 캠프 관계자들에게 2번에 걸쳐서 3천만 원씩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실제 수산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지금 검찰이 추가 조사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구속영장에 포함되어 있는 돈봉투 20개 살포 혐의는 수수자 특정과 맞물려 있다.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검찰이 이재명 대표 뇌물 혐의로 입건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3자 뇌물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검찰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300만 달러를 쌍방울에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쟁점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뭐 진술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종합돼서 앞으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오락가락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공판도 제대로 못 열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변호인들이 다 사임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뭔가 관여하고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보고가 나왔는데 네.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의 설명을 들어보면 언론 보도를 보고 이화영 전 부지사 깜짝 놀랐고 진술이 바뀌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좀 황당하다 이런 입장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황당하다라고 했는데 추가적인 질문에서는 좀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에서 이 대표의 어떤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불러서 조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검찰에서는 백현동 사건과 묶어서 이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아, 그 구속영장 청구 시기가 언제냐 이것 때문에 뭐 국회가 어떻게 되느냐. 회기 중에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들도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 가지고도 지금 정책 셈법이 아주 복잡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예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서울 관악관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당해 숨진 피해자가 범행 당시 목이 졸려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가수의 1차 구두소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살해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부검 결과로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에는 일종의 이제 흉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너클을 낀 채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그것 때문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알려졌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국가수 1차 소견 나온 걸 보니까 질식
질식사일 가능성이 언급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 부분도 저도 굉장히 좀 혼동스럽고 혼란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물론 언론에서 이제 모든 언론이 아마 전 언론사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손에 이제 흉기, 둔기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금속성 재질을 가지고 있는 그 둔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그것도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얼굴과 머리 부분을 공격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서 네. 사실 그러면 너클로 그렇게 사람에게 공격을 하면 이게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게 아니냐. 이제 또 이렇게 저희들이 좀 들여다봤어요. 네. 보통 피의자는 그러니까 범인은 무조건 그 살인의 고의를 부정합니다. 범인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거는 저는 기록상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범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동기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어떤 부분을 공격하고 그 공격의 횟수와 정도를 고려해서 저희들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왔는데 네. 이제 국가수의 부검 결과가 그런 어떤 둔기로 인한 그 외인 바깥에서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피해자의 목졸림, 경부 질식사가 1차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보인다라고 부검 결과를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검 결과가 기록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증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예. 경부 질식사라고 보면 더더욱 확정적 고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 보통 경부 질식사 좀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지금 이제 저녁에 집에서 좀 편하게 주무실 시간인데 좀 이렇게 범행을 했던 수법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미필적 고의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목을 조르면 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그 살인의 고의가 유지되어야 피해자가 사망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소위 말하는 경부 질식 그러니까 목졸림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서 법원이 미필적 고의나 확정적 고의, 살인의 고의를 부정한 거는 한 건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자기의 범행의 의도인 살인의 고의가 유지되어야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식사할 때까지 어떤 행위가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 네네. 자체가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다. 네네. 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1차 소견이잖아요. 이게 뭐 바뀔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건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 부분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저희들이 이제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머리 안에 출혈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요거는 CT 찍으면 나오는 거라 가지고 네네. 사실 그 부분의 어떤 그 공격성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낮을 수 있고 다만 목졸림을 하기 직전에 얼마만큼의 공격이 있었느냐는 나중에 종합 부검을 통해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목졸림에 의한 사망이 정밀 감식을 통해서 그 원인이 다른 원인으로 바뀌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피의자는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네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폭행이나 아니면 어떤 그 살인 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성폭행과 관련한 게 이어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원래 의도 자체를 그렇게 갖고 접근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정말 앵커님과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한데 저희들이 기록을 보면 아니면 제가 그 최모 씨를 직접 만났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수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냥 법리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죄명 강간살인은 강간의 기미수로 이 전체 범죄의 기수미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강간살인, 살인의 기수와 미수로 이 범죄의 기수미수를 결정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네. 강간의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네. 살인, 그냥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거는 강간살인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인이 제가 이제 그 청취자분이 피의자 하면 이렇게 듣는 게 좀 혼란스러워서 피의자를 범인으로 칭하겠습니다. 네. 범인은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범인의 진술인 것이고 우리의 법리상으로는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것도 질식사 그러니까 목졸림으로 사망했다면 죄명은 강간 살인죄가 성립되는 거죠. 다만 네네. 부산 돌려차기도 그렇고 지금 있는 이 신림동 사건도 그렇고 사실상 기존에 있는 성폭행과는 조금 결이 다르죠.
사실 부산의 돌려차기도 피해자가 완전히 실신할 때까지 공격을 했고 예. 지금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 제가 정확하게 선후는 좀 이렇게 부검 결과가 조금 더 나오고 경찰에 1차 그 사건 그 보고가 있으면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나온 상황으로는 성폭행 이전에 피해자가 거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 순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폭행 기록을 보면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존재하는 것이지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그 저항을 넘어서는 완전히 피해자가 사망에 거의 이르게 될 정도에까지 폭행을 하는 경우는 없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참 이런 경우에 성폭행을 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금 더 조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들어가면서 이 선후를 따져가면서 하기에는 좀 아직까지 갖고 있는 정보가 좀 한계가 맞습니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네네. 결과적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아까 이제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하는 국가적 소견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살인의 의도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다음에 강간이든 강간 미수든 적용하기 예. 때문에 강간과 관련되는 부분에는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이 네, 오히려 더 맞습니다. 들어오는 거 예, 아닌가 예. 싶은데요. 좀 더 근본적인 말씀을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지금 피의자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어요. 네. 지금 동네에서 한가롭게 돌아다니는 정도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네. 이런 끔찍한 흉악범죄를 저지르는가? 도대체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환경적인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하는 점이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최모 씨 범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패턴은 지금 우리가 많이 보아왔던 은둔형 외톨이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목적이 있는 삶을 산 것도 아니고 네. 그 휴대폰의 포렌식 내용을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전화 통화보다는 음식 배달을 했는 그 숫자가 훨씬 더 많고 또 자기의 삶의 일정 부분을 사회의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PC방에서 홀로 자기 삶을 살아왔다라는 모습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무엇을 어떻게 봤는지는 경찰이 더 살펴야 되지만 보통 우리가 특정 영상물을 한 2년에서 3년 거의 자기 삶의 전부를 한 10시간에서 15시간 이상 특정 영상물만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가 분명히 왜곡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왜곡된 영상물을 보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먼저 살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성폭행의 형태의 정말 기괴하고 알 수 없는 성폭행을 했는지는 저희들이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네. 두 번째는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 동네에서 산책하는 모습이잖아요. 예. 그리고 검천구에서 이 걸린공원까지 오는데 1시간인데 예. 그 1시간 동안 정말 한가로운 그냥 허우적 거리면서 이렇게 걸어오고 그 주머니에는 분명히 둔기가 들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장소에 갔을 때는 한 명의 피해자를 반드시 성폭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그런 형태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랐는데요. 네. 그 사람에게 형을 감경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예. 과연 지금 이 사람 우울증 이야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신과 전문의들하고 다 이야기를 해봐도 네. 우울증이 이러한 어떤 우울증을 치료하는 게 중단되었다고 해서 이런 과격하고도 알 수 없는 성폭행을 만들어가는 질병은 아니라고 다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그런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오는 그 순간에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조심스럽습니다. 또 다른 마음의 아픈 또 어떤 그런 질환이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것도 분명히 좀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질환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회에서 찾아서 그 사람들이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는 어려운 게 아니라 관심과 배려를 주면 되는 거니까요.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하게끔 할까?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회 확보로 좀 이렇게 불러낼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일까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은둔형 외톨이라고 해서 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예. 그러면은 과연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참 고민스러운 네.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정신질환자분들 중에서
치료가 중단되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치료 중단되는 분들을 국가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출생을 하고 출생신고 안 된 사람을 심평원이 알 수 있듯이 이분들이 치료를 받았으면 분명히 그 병원에서 그 심평원에 보험료를 청구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다음 기회에 그러한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치료가 중단되는 게 명백하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적어도 지자체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는 이런 분들이 왜 치료가 중단되었는지 개인의 문제인지 그다음에 뭐 경제적 문제인지 이런 걸 반드시 살펴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고 아까 은둔형 외톨이를 지금까지 우리는 특정 연구기관 저희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라는 이런 연구기관에서 이런 사람들이 얼만큼 있는지를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언론에는 뭐 40만, 50만, 60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은둔형 외톨이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러면 은둔형 외톨이를 3개월 동안 세상 밖에 안 나왔는 건지 6개월 동안 세상 밖에 안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런 지자체가 전수 분석을 하는데 가장 위험한 분들은 뭐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사회와 잠시 등지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목적 없이 세상이 미워서 세상에서의 좌절이 자기가 세상과 떨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면 홀로 살면서 자기의 성을 쌓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 성이 왜곡되고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세상 밖에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쌓고 있는 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제가 일본은 되게 싫어하는데 일본은 히키코모리에 대한 스포터즈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들과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가서 2-3시간 이야기해주고 나오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좀 국가가 전수 분석을 해서 몇 명인지 어떤 분들이 있는지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게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좀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건 경찰이 특별 치안활동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경찰청장 말로는 범죄 의지를 꺾기 위해서 다중밀집 지역에 뭐 그 장갑차도 배치하고 특공대도 배치하고 이렇게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혀 완전 민생과 관련되어 있는 민생 치안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지금 허점이 발견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CCTV 설치하면 대안이 되겠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크게 웃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외로운 늑대 124건을 전수 분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미국의 CIA 국장이 외로운 늑대가 미국 사회의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된다. 이러니까 그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국가가 나서가지고 124건의 외로운 늑대를 다 전수 분석을 해요. 근데 그 전수 분석을 했는 공통점이 2008년에 최고로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테러 분자들은 반드시 SNS나 다른 사람들에게 테러를 예고하는 그 흔적을 남기고 테러를 한다. 이게 명확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갈 때 SNS를 확인시켜 주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도 예고를 단순히 우리가 그냥 장난걸로 치부할 수 없었는 게 그 한 300-400건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 있는 거 10%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민생 치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민생 치안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방범과 순찰을 24시간 비정령 방법으로 비정령 시간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투입될 치안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명확한 거죠.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CCTV라는 뭐 최첨단 디지털 셉티드라 그럽니다. 환경공학적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정책을 펼친다는데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여기에 반드시 순찰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범죄가 억제될 수 있지. 범죄를 하고자 작정하는 사람이 CCTV 때문에 절대로 범죄가 억제되지 않거든요. 그 장소에 경찰관이 존재할 때 그때 범죄가 억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CCTV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그러한 영역에 저는 지구대에서 파출소에서 방범 초소로 좀 이렇게 시민들 생활에 좀 근접해서 경찰관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치안 인력이 좀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 일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이번 주 빅데이터 주제로 나온 것들 일단 언급량은 1,026만 건 정도로 이제 지난주와 비슷한데요. 예. 요즘에 이 키워드, 이 분야가 5위권 안에 한 3, 4주 동안 안 들었었는데 네. 1위로 이제 떠올랐습니다. 어떤 거요? 바로 이제 정치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이제 외교 관련 카테고리에 대한 키워드가 네네. 많다 보니까 좀 나온 건데요. 예. 일단은 안보 협력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먼저 나온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21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면서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국민의힘은 경제 안보 분야에서 뭐 삼국 간의 역사적 합의를 했다. 뭐 이렇게 했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의 제1 원칙인 국익이 없는 들러리 외교다라고 이제 비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서로의 해석들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과연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이것들을 조금 더 한 단계 더 분석하시는 분들은 결국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에서 만약에 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을 했다. 뭐 이런 식의 방식이 되면 과연 이 세 명의 어떤 암묵적 교감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결국은 이게 어떤 뭔가 법적으로 뭔가 논의된 것들이 아니라 약간의 지금 뭐 강제성이나 국제법성의 구속력은 없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잖아요. 아니 뭐 미국에서 밝히기로는 이건 앞으로 영국이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 바뀐다고 해가지고 이거 그냥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주도했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세 명의 어떤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좀 SNS의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그 3국 모두, 그러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결국에는 내부적인 국민에 대한 또 설득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좀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뭐 이해관계가 엇갈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시각도 엇갈리기 때문에 그만큼 이 어떤 뜨거운 그 관심이 되고 있다. 그쵸, 서로 간의 의견도 많이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또 하나의 연관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일본해라고 하는 키워드는 좀 여러 가지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 국방부가 이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 국방부가 일본해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게 또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뭔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일부의 저 SNS의 의견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인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되지 않느냐. 또 몇몇의 이 SNS 의견들을 보면 생각보다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는데 왜 이 뉴스는 생각보다 TV에서 나오지 않느냐라고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미국 정부가 우리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결정했는데 동해라고 불리는 바다가 일본해로 불린다는 건 우리 자녀들이나 청소년들 보기에 부끄럽다. 뭐 어른들의 잘못으로 우리 바다의 이름이 일본해로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키워드들보다 이 일본해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좀 어쨌든 우리가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SNS의 좀 전반적인 의견들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표기에 동의하는 국민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한미일 정상회담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물 내놓으면 최소한 병기하겠다고 해야 되는 게 우리 입장을 존중해 주는 태도가 아닌가? 그렇죠. 그 정도 상식적인 생각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2위 분야 어떤 키워드입니까? 2위 분야는 산업 분야고요. 자동차 카테고리의 세금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제 전기차 과세와 관련돼서 좀 요즘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이제 전기차들이 최근에 또 가격대가 높아지고 고급 자동차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세금 같은 경우에 전기차는 자동차 가격과 상관없이 자동차세가 모두 다 1년에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억대에 이를 수 있는 자동차든 뭐 6천만 원 넘는 차량이든 2천만 원 차량이든 어쨌든 배기량이 똑같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똑같은 건데 전기차가 배기량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자동차세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의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KBS가 정책 보고서를 좀 입수해서 이제 단독으로 뉴스를 한 것들이 좀 화제가 되는데요. 일단 지금 자동차세 개편에서의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차량 가격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 두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휘발유나 경유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다음에 전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량을 좀 주로 평가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중량요? 네, 그러니까 이 자동차의 무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왜 자동차의 무게를 갖고 이제 보게 되느냐? 라고 하면은 이 자동차가 너무 무거우면 이 도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도로가 파손된다. 네, 그렇죠. 그렇게 예. 되다 보니 네. 이 무게가 무거워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또 도로를 파손을 많이 시키고 그런 데에서의 좀 보조가 필요하니 이 무게를 과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이제 맞춰서 지금 KBS에서 계산한 세금의 계산 내용을 보면 네. 테슬라의 모델 S라고 하는 이제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이 그렇게 되면 이제 100만 원이 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10만 원 정도 내는 게 네. 그리고 국산차인 아이오닉 5는 한 50만 원 정도 자동차세를 더 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될 때 이제 자동차세가 지금 10만 원인 게 한 130만 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또 뜨거운 댓글의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까지의 자동차세가 좀 공정치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한쪽에서는 전기차를 어쨌든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보조금도 주고 예. 여러 가지를 권장을 했었는데 예. 차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다시 이거 세금 내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좀 의견들도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네, 그렇죠. 그 생각도 들었어요. 배터리를 만들고 네. 어차피 차량을 생산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아무래도 철이라든가 뭐 각종 이제 금속 제품들도 들어가고 플라스틱 네네. 제품도 들어가니까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한 3, 4년 이상은 타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점으로 도달한다고 하면 그렇죠. 처음에는 조금 더 그 세금을 많이 냈다가 그렇죠. 한 3년 정도 되면은 아예 세금을 툭 하고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가면 어떨까? 그러니까요.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어떤 분들은 무슨 무게별로 하냐. 가치 가격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 자동차의 가격에서 몇 %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집을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집을 살 때도 집의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받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세금과 관련해서 정부가 약간 신중한 입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미 FTA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세 과세 기준이 딱 못 박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배율을 이제 바꾸거나 조세를 바꾸려면 미국과의 또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세 관련 뭐 또 다른 키워드 하나가 네. 두 자녀 가구도 이제는 자동차세 취득세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자녀라는 기준이 이제 3명의 자녀에서 2명의 자녀로 완화되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것들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뭔가 내가 자동차 바꿀 때 혹시나 다자녀시다라고 하면 요런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3위 주제는요? 3위 주제는 생활 분야의 여행 레저 카테고리고요. 네. 키워드는 여행지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이 어디로 여행 다닐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중국이 이제 사드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고도 미사일 방아 체제 사태 이후에 예. 6년여 만에 한국 단체 관광 문이 열리면서 이제 국내 여행업계가 들썩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 이미 개인 여행만으로, 그러니까는 개인이 계속 중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9개월 만에 일본 관광객을 제치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오는 관광객이 이미 중국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단체 관광까지 본격화되면 많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경제가 살아나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렇게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중국이 뭐 여러 가지 경기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단체 관광 움직일 거냐라는 부분. 두 번째는 이게 한 우리나라에 4박 5일 정도 여행 오는데 패키지가 한 2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싸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얼마큼 움직일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같이 나오면서 과연 이 중국의 움직임이 또 우리의 그 어떤 관광에 대한 숨통을 트워줄 수 있을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란 키워드는 왜 나온 겁니까? 일본은요. 그럼 이제 역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2030이 어느 나라를 가는가라고 예. 분석을 한 건데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 2030 MZ세대들이 지금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일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항공사에서 실제 통계로 나온 건데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일본에 가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뭔가 체험을 하려고 했으면 네. 요즘엔 약간 먹거리 잠깐 즐기고 오고 SNS 즐기고 약간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같이 나온 키워드가 바로 고소영 씨인데요. 이렇게 지금 3명 중에 1명 정도가 지금 일본을 가는 상황에서 광복절 때 고소영 씨가 이제 일본 여행 사진을 올렸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슈가 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연예인만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냐? 아니다. 그래도 그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또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4위 주제는 사회 분야의 공헌이라는 키워드고요. 방금도 얘기 나왔었던 이 신림공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충격적이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여러 가지로 뭐 특별 치안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뭐 CCTV를 늘려야 되는 것이냐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근원적인 좀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 스포츠 분야이고요. 바둑 분야예요. 근데 키워드가 응시배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이제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바둑을 잘 몰라가지고 이번에 분석하다가 본 건데 네. 응시배라고 하는 그 어떤 대회가 있다고 그래요. 네. 이게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9회째 경기인데 네. 이게 이른바 바둑의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4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고요. 대만의 재벌인 잉창지라는 사람이 1988년에 만든 대회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아주 흥미로운 게 88년부터 4년에 한 번씩 했을 거잖아요. 네. 초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챔피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조훈현 구단이 네. 처음으로 이 응시배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그 카퍼레이드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초반에는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우승을 못하고 있었다가 신진서 씨라고 하는 이 신진서 예. 구단이 최근에 아주 지금 1등 직전이라고 하고요. 네. 한 경기만 더 이기면 오랜만에 우승을 할 수 있어서 과연 우리나라가 다시 이 응시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좀 뜨거운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의 수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글피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겠고 내일 새벽부터 경남 서부 남해안, 오전부터 강원 동해안과 그 밖의 경상권도 글피 아침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경상권은 내일 소강 상태에 드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50에서 150, 강원 내륙과 중북부 산지, 전라권과 제주도 30에서 120, 강원 남부 산지와 강원 동해안, 경상권 5에서 30, 그 밖의 지역 20에서 60mm입니다.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에서 60mm 내외의 폭우가 쏟아진 곳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광주 25도 등 전국이 22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33도 등 전국이 26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경상권을 중심으로 무덥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도심지와 서해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5.9도,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 42.6mm입니다.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흔히 오픈하우스라면 학교나 기숙사 또는 직장의 외부인을 초청하는 행사를 말하는데요. 혹시 정부가 오픈하우스를 연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년 정부 각 부처 시설을 개방해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국민에게 가감없이 보여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1999년 이후부터 매년 오픈하우스 행사를 열고 있다고 하고요. 올해는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진행했다고 합니다. 오픈하우스의 하이라이트는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국민의 질문에 각본 없이 직접 답하는 행사라고 하는데요. 국내 한 신문사 독일 특파원이 현장에 직접 가봤다고 하는데요. 독일 국적자가 아닌데도 참여하는데 별다른 제약은 없었고요. 보안을 위해 소지품 검사를 받았을 뿐 사전 등록도 필요 없고 신분 증명을 요구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많은 인파가 몰려 슐츠 총리와의 즉문즉답 행사에는 45분을 기다린 끝에서야 입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1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슐츠 총리를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독일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아동복지 예산을 줄이는 게 맞느냐? 같은 질문이 쏟아졌고요. 총리를 따끔하게 비판하는 시민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경제가 위태로운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는 질책, 내각이 성평등을 구현하지 않는다며 내각 중 여성의 비율이 41%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려는 노력이 정부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입을 모았고, 또 이러한 소통이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힘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기자는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오픈하우스 행사는 약 350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는데 상당수는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슐츠 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사들은 정부 홍보와 국민 설득의 자리로 이번 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매년 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해 총리와 장관들에게 질문하고 그들의 생각을 들으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독일의 모습, 아니 독일 정부의 모습. 우리는 그들처럼 할 수 없는 걸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Had to get the train from Potsdamer Platz. You never knew that I could do that, just walking the dead. Sitting in the jungle, under the Straße, a man lost in time near Cardiff, just walking the dead.
20,000 people, crossbows unbroken. Fingers are crossed just in case. Walking the dead. Where are we now? Where are we now? The moment you know, you know, you know. As long as there's sun, as long as there's sun, as long as there's rain, as long as there's rain, as long as there's fire, as long as there's fire, as long as there's me, as long as there's you. 데이비 보이의 Where Are We Now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8176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독일 정치가 정말 청렴하고 투명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오픈하우스 같은 좋은 아이디어와 소통이 잘 되는 회의가 있었군요. 우리나라에도 정부 오픈하우스가 도입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이현숙님, 오픈하우스를 통해 얻는 게 많기에 독일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가는 거겠죠? 가리기 급급한 우리나라와는 너무도 다른 분위기인 듯 하네요. 소통의 방법이 신선하고 참신한 것 같아 살짝 부럽기까지 하네요.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도 총리가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되나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못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근데 독일 특파원이요, 기사 쓴 거 안에 사실은 한 문장이 오히려 저한테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나도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것 자체, 이렇게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하고 이런 노력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정도 태도를 취하면 되지 않나요? 딱 요만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완벽하게 소통할 수 있겠어요? 다소 불만족스럽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노력과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이러는 태도들이 자꾸 누적되고 쌓이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가지 않을까. 정책에 대한 신뢰도, 공무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픈하우스 한번 고민하면 좋겠네요. 네. 자, 청취자 문자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전 사실 좀 의아했어요.
대전 신업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 돈 4천만 원? 네,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그 오토바이 타고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네. 경찰이 추적 중이라고 했잖아요. 예. 해외로 나갔다면서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돼요? 오늘 아침에 이제 속보가 떠서 저도 아직 못 잡혔나? 아니 해외로 갔다고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예. 대전 서구의 은행에서 그 신협에서 강도 사건이 있었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게 지난 18일입니다.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서 달아났는데요. 계속 경찰이 추적 중이다라고 알려졌었는데 네. 오늘 오전에 대전경찰청의 이두환 강력계장이 기자들을 만나서 공개를 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는데 그 당시도 예. 굉장히 기이한 일이긴 했죠. 은행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들어와가지고 예. 소화기 분말을 뿌리면서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은행 직원이 2명 중에 1명이 점심시간에 나간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3,900만 원을 훔쳐 달아났는데 요 걸리는 시간이 3분이 채 안 됐어요. 굉장히 빨리 이제 범행을 저지르고 나가게 됐는데요. 그 네.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보도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건을 저지르고 범행을 저지르고 이틀 만에 해외 도주까지 완료를 했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주말에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였는데 용의자가 어떻게 베트남을 출국했는지 알 수 있었던 방법은 네. 강도 사건 용의자가 40대 남성으로 특정이 돼서요. 출국금지 요청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미 지난 주말에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CTV 동선을 통해서 이 용의자를 찾고 있는 동안에 범행을 저지르고 이틀 만에 해외 도주까지 완료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40대 남성이 오토바이 2대를 그 전날 훔쳤어요. 네. 그러니까 18일 날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을 저지른 앞뒤에 동선을 추적하던 도중에 보니까 네. 오토바이 2대를 훔쳐서 혼선을 주면서 교통수단을 계속 갈아가면서 옷도 갈아입어가면서 도주를 했다는 겁니다. 이 과거에 이 남성의 경우에는 강도 사건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던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었고요. 현재까지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수억 원가량의 빚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것 때문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초기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오토바이 추적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범인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이 얘기한 걸 그대로 그냥 추적하고 있다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한 것뿐이다. CCTV를 따라가고 있다 뭐 정도겠죠. 그러니까 뒤늦게 범인을 특정하고 보니 네. 알고 봤더니 출국을 했더라. 벌써 나갔더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경찰 수사가 과연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 제대로 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이어서 다시 얘기해 보고요. 지금 기상특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오후 11시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시고요.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등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침수 지역이나 산간계곡 등 위험 지역에 계시거나 대피 공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호우경보가 발효되는 지역이 자꾸 기상특보상으로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밤에 각별히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지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그렇죠. 운전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기상특보에 의해서 방금 전에 이어서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용의자가 범행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길래 네. 이런 식으로 해외 출국까지 합니까? 네. 다낭으로 지금 도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범행 전과 직후에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를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네. 유성구 진잡내거를 거쳐서 충남 금산으로 이동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간 거예요. 네. 그럼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CCTV가 없는 구석진 골목이나 이렇게 이면도로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방식으로 오토바이를 고집을 했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좁은 골목, 미개통 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산 추부까지 가서요. 대전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네. 그때 택시를 탑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19일이 돼서야 17일 날 범행이 있었는데 금산군 추부면에서 타고 도주했던 오토바이를 발견을 했고요. 예. 이 오토바이는 대전 서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훔친 오토바이였습니다. 이미 이제 훔친 오토바이라고 신고가 된 상황이었고요. 네. 그리고
지인의 차를 몰고 범행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한 뒤에 걸어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20일쯤 신원이 확정이 됐는데 신협 관계자 조사, 목격자 CCTV 영상 분석을 통해서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고 용의자를 이 신원을 특정을 했지만 이미 출국한 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당국의 공조를 요청한 상황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CCTV 아마 보셨겠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얼굴을 너무 많이 가리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옷, 모자, 마스크를 모두 다 이동할 때마다 바꿨다고 하고요. 이 신협에 들어오기 전에도 오토바이로 건물 주변을 두세 번씩 돌아봅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사무실을 빠져나가는 걸 확인하고 들어왔거든요. 아마 사전에 동선, 내부 상황 이런 걸 점검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까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아는 거고. 그쵸. 그러면 범행 직후에 도주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곧바로 신고가 이루어졌을 거고. 예. 그럼 그 주변에 요즘에 CCTV 얼마나 많이 설치돼 있어요. 네. 그럼 CCTV를 추적해가면서 범인이 이동하는 동선들을 추적할 수 있었을 텐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안 잡혔어요? 라고 되묻는 분들도 있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CTV가 다 있는데 상상도 못한 전개다.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변에 계신 상인분도 안 잡혔을 리가 없고 조용하니까 잡혔나 보다라고 짐작하고 있었는데 오늘 해외 도주한 거를 성공한 거 보니까 이 범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뭐 철저하게 계획을 한 것 같다. 이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범인을 빨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은행 강도를 잡는데 이렇게 애를 먹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경찰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옷부터 헬멧, 범행 도구인 오토바이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도주 경로도 답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동 수단을 계속 바꾸고 옷도 갈아입었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북 익산의 한 편의점에 강도가 들었는데 네. 그 강도가 장난감 총을 들고 있었어요? 네. 익산의 편의점에서 장난감 총으로 종업원을 협박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우루과이 국적이 30대라고 합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네. 21일 오후 7시에 익산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장난감 총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 50여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기로 보이는 물체를 들고서 위협했다라고 하는 편의점 직원의 신고가 있었고요. 경찰이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편의점 인근을 수색을 했는데 도주한 지 한 3시간여 만에 오후 10시경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은행 건물 앞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난감 총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금액과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인데 번역기 앱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네. 범행을 저질렀었죠. 그렇군요. 예. 경찰로 추정되는 인물이 범행 예고글을 올렸다. 네. 이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네. 경찰이 아니었다고요? 회사원이었어요. 일반 회사원. 전 현직 다 경찰이에요. 뭐예요? 경찰을 사칭한 거예요? 예. 오늘 아침 8시 반쯤에 중랑구의 집 주변에서 협박 혐의로 김모 씨가 체포가 됐는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전직 경찰도 아니고 현직 경찰은 더더욱 아니고 일반 회사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에서는 블라인드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를 다 조사를 있죠. 했어요. 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주소 등을 정보로 단서로 실명을 확인을 했고요. 이 경찰 중에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 확인했습니다. 6명이 나왔는데 이름만 같을 뿐 글을 올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이후에 추가 단서를 확보해서 범위를 좁히면서 김모 씨를 체포할 수가 있었는데 이 앱 측에서는 경찰이 협조 요청을 했지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고요. 네. 카카오 측에서는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요청하면 정보를 줄 수 있지만 다만 개별 사건에 있어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서는 수사 기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잡았는지 설명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수사할 거는 어떻게 경찰 계정을 얻었는지 이게 인증을 하지 않으면 글을 남길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계정을 얻었는지 그리고 공무원 자격 사칭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낮에 이상하네요. 네, 마트에 갔는데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찰이었대. 이렇게.
근데 알고 보니까 놀랄만한 일인 거죠. 예, 어떻게 경찰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또 경찰이 아니어서 한편으로 다행이지만 어떻게 경찰을 사칭할 수 있었는지 그렇죠. 뭔가 허점이 있었을 테니까요. 네. 그 부분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사가 사망한 서희초등학교 지금 지난달에 네. 사망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한 달 때문에 넘었습니다. 교육계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 2학기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네. 알려졌네요. 네, 개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개학을 맞아서 1학년 학생을 새로운 교실에 배정을 하고요. 예. 별도의 추모 공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서 학생들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숨진 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1학년 교실에는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배치가 됐습니다. 이분은 20년 경력의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신데 해당 교사의 동의를 받아서 최근에 서희초에 비정기 전보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은 리모델링한 신관 2층으로 이전을 했고요. 기존에 네. 있었던 과학실 교과 전담실은 다시 이제 본관으로 이동을 하는, 말하자면 새 교실을 배치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네.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교실 한쪽 벽면에 숨진 교사의 추모 공간이 유지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유족 측하고 학교에서 협의를 해서 추모 공간을 포함해서 기존의 교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실은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권 침해가 됐는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어느 정도였는지, 개인 번호는 제대로 어떻게 유출이 된 것인지 이런 규명은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사노조 주장하고 교육당국의 판단, 경찰의 판단이 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진실규명을 경찰에서 해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아직까지 학부모들의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보도에 유족 측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필로 가해를 한 학생의 네. 학부모가 경찰이었다는 거죠. 예, 갑자기 어머님도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가해 학생의 어머니도 경찰관이고 아버지는 검찰 수사관이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유족 측의 주장인데요. 근데 확인이 확인이 좀 필요할 것 유족 같은데요. 측의 주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여러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경찰에서 말하자면 같은 제19 감싸기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예, 학부모와 고인이 수차례 연락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학부모 쪽 항의도 거셌다고 얘기를 하면서 학부모가 수사에 압력을 줄 위치에 있지 않고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봐주기 수사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경찰의 주장인데요. 이런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 투명하게 그리고 우리가 시원할 만큼 지금 동료 교사들의 증언과 배치되는 주장들이 경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유족 입장에서는 사실 모든 것을 다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그러니까 유족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뭔가 다 미진해 보인다. 결국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긴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또 다른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부분입니다. 있어 보이네요. 숨진 교사 공무상 재신청 절차 진행이 된다고요? 네. 인사혁신처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게 될 텐데요. 교육지원청의 유족이 신청을 하면 공무원 연금공단을 거쳐서 인사혁신처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 있는 교사 두 분이 이제 그 사망을 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그 유가족들도 고인을 순직 처리해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그 당시 사망 원인 추락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안을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난항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공무상의 사고나 질병으로 숨지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는 쉽지 않은데요. 중요한 게 그 원인이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다는 점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증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사안은. 그런데 이번에 숨진 교사의 공무상 재해 절차 신청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안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잠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미리국하려다 붙잡힌 중국인. 신분이 확인이 됐습니까?
예. 35살 취안핑 씨인데요. 중국의 인권운동가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인권운동가가 왜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미륵국을 시도합니까? 시진핑 주석을 비판했다가 그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2016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풍자하는 내용이 담긴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린 뒤에 국가 권력 전복 선동죄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가 됐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에 출국 금지를 당하는 등 당국의 감시를 받아왔는데요. 그러면서 국내 인권운동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취안핑 씨는 35살이고요. 미국 유학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해경 관계자의 설명은 조사 과정에서 난민이나 망명과 같은 얘기는 없었다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16일 오후에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에 미립국하려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름 70리터를 채워가지고 25리터짜리 연료통 5개를 로프로 묶은 뒤에 보충을 하면서 인천 앞바다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국제인권활동가인 이대선 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독방에 구금된 적도 있었고 인권 탄압을 받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해경 측에서는 그런 언급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안평 씨는 구속 상태에 있고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오늘 오전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국내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난민 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이게 나중 결과 좀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이런 사유라고 하면 난민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뭐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또 해경은 자꾸 아니라고 하니. 자,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뭐 탕후루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과일에 뭐 설탕 이렇게 시럽 묻혀가지고 이렇게 굳힌 과일이던데 혹시 드셔보셨어요? 저는 많이 사줘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집 꼬마가 하도 좋아해가지고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도심에서 이런 거 많이 판매하는데 뭐 이 도심 거리가 막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아주 이게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주변 상인들이 썩고 있다고요. 네, 이게 설탕 코팅을 입혀가지고 꼬치에 끼워서 파는 거잖아요. 쓰레기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날씨가 더우니까요. 먹다가 이제 끈적하게 바닥이고 어디고 붓기 시작하면 그게 녹는다면서요, 설탕이. 그러니까 설탕을 코팅을 시켜놓은 거니까 그래서 먹다가 버리게 되면 그게 녹아가지고 바닥을 끈적하게 만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탕후루 발입 금지라고 써놓은 가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음식을 들어올 수 없는데 심지어 보니까 탕후루 X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탕후루를 아예 갖고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가게들도 생기고요. 실제로 탕후루 꼬치가 이렇게 길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이컵에 끼워주거든요. 근데 그게 곳곳에 쓰레기로 떨어져 있습니다. 탕후루를 파는 가게 근처뿐만 아니라 하수구, 화단, 뭐 쓰레기 봉투에 꼬치가 삐져나와가지고 그런 걸 잘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왜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말뚝박아 놓잖아요. 거기 위에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지저분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위험합니다. 이 꼬치가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해변가에 탕후루 꼬치 그냥 꽂아놓고 간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환경미화원 분들께서도 탕후루 그 꼬치를 치우다가 신경 이렇게 잘못 찔려서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다치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 안전상의 문제들도 있는데요. 근데 가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 앞에 버리면 그 탕후루 가게에서 좀 치운다고 하지만 이 사방팔방 흩어져서 버리면 그걸 다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가게도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 시민의식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쓰레기통이 아닌데다 화단에다 이렇게 쑥 버린 건 잘못된 거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화상도 입는다면서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만들다가 화상 입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탕후루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서 맛있는 뭐 요리를 만들어라 숙제를 하면 실제로 만들다가 이 부주의로 화상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이제 전자레인지로 탕후루를 만들다가 설탕물에 데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병원에서 요즘 부쩍 탕후루 만들다가 다쳐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화상을 입는 원인도 유행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걸 판매 금지할 수도 없는 거고 말이죠. 그렇다면은 사가지고 간 시민들이 스스로 그쵸? 버릴 수 있도록 땅바닥에 버리고 이건 잘못된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입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주변에 좀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분도 그래서 좀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 휴가철 바가지 요금 논란 또 나옵니까? 우리나라 아니고요. 이거 어디예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절반으로 쪼개달라 그랬더니 네. 절반으로 달라주세요. 그랬더니 2유로를 주십시오. 2,900원. 잘라주는 값으로. 왜냐하면 2개를 자르는데 빵을 자르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접시를 씻는데도 시간이 2배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로 젖병을 데우는데도 아이 엄마한테 2유로를 청구했다는 황당한 요청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023년에 카페, 레스토랑 이런 비싼 요금 때문에 이탈리아인들이 가장 비싼 계절로 기록이 될 것이다. 이 긴 휴가를 프랑스에 즐긴다고 하잖아요. 요즘 프랑스도 휴가를 안 간대요. 물가가 많이 높아져서. 근데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비싼 선베드 이용료가 파라솔하고요. 17만 5천 원씩 받는다 그러거든요. 해변에서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바가지 요금 때문에 휴가를 못 가겠다라는 얘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굉장히 먼 얘기라. 네. 네.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강원도 원주를 떠난 지 112년 만에 귀향한 석탑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바로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인데요. 지광국사탑 외에도 일제강점기에 반출됐다가 제자리로 돌아온 석탑이 더 있다고 합니다. 어떤 수란사가 숨어있는지 흔적의 역사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광국사탑이 어떤 탑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고려 문종 때인데 그때 활약한 왕사예요. 그 지광스님의 사리, 유고를 봉안한 승탑입니다. 승려의 탑인데요. 예. 이 탑은 독특한 구조, 그다음에 화려한 조각, 뛰어난 장엄 장식 이런 것들이 돋보인다라는 평을 받고 있어서 미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팔자가 세다 그래서 방명이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서 미인 방명, 가인 방명 하잖아요. 네네. 요즘은 적절치 않은 그런 별명인 것 같긴 한데요. 그래 이제 미인 방명 소리가 붙었는데 그 탑이 원주, 그다음에 112년 전에, 그다음에 그러면서 서울의 남창동, 오사카, 다시 서울의 경복궁, 대전 여기를 전전하다가 원주로 이제 갔는데 거리를 합산해 보니까 1975km 정도 떠돌다가 원주를 기항한 거고, 한국 전쟁 때는 또 미군 폭격으로 해서 12,000조각으로 또 박살이 나고 막 그랬습니다. 아유. 그 이후에 10여 차례 정도 보존 처리를 겪고 해서 이번에 원래 자리인 원주 보론면 법전사토로 옮긴 겁니다. 석탑이면은 크기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예, 높이가 한 5.2m 정도 되고요. 예. 무게도 지금 복원해서 갖다 놓은 것만 해도 20톤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죠. 네네. 그렇게 무거운 탑에 이제 일본인들이 잘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독을 들이는데요. 그것이 112년 전이죠. 1911년 9월이었는데 이 불원면의 법천사탑의 터에 어떤 일본인 모리무라 타로라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땅 주인하고 흥정을 벌여서 여기에 이제 덩그러니 놓였던 지광국사탑을 사들였는데 얼마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헐값이었다라는 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고 무거운 탑을 어떻게 반출한 겁니까? 일일이 해체를 해서요. 그 인부들을 동원해 가지고 반출한 건데요. 이 서울로 옮겨 가지고 당시에 그 일본인 사업가인 와다 스네이치라는 사람한테 팔렸는데 이 와다가 이 탑을 명동의 무라카미 병원에 이렇게 전시까지 해놓고 막 공개까지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좀 있다가 다시 자기의 집 남창동 정원으로 옮겨졌다가 이것을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던 남작 후지타 헤이타로라는 사람한테 31,500원이라는 거액에 파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1912년 5월 31일에 오사카로 이제 반출이 되죠. 이 몇 명의 손을 탄 겁니까? 팔리고 팔려서 이렇게 갔다는 건데 31,500원이면은 이게 당시 가치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가늠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물가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 1930년대에 기와집 한 채 값이 1,000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또 이거는 30년대고 이거 10년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또 얼마나 큰 줄 알 수가 있고
30채가 넘는 그런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팔았는데 사달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일본 반출 5개월이 지났는데 1912년 10월쯤에 뒤늦게 반출 소식을 안 그런 그 데라우치 마사다케 조선 총독이 네. 이 소식을 듣고 앙앙불락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폐사지에 있는 탑은 구금을이었는데 왜 그거를 가지고 나갔냐 해가지고 이 탑을 가지고 갔던 모리무라 그다음에 와다 등 하는 사람들을 구류에 처하고 소환주 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리무라한테 탑을 사서 일본의 후지타한테 되판 와다 이 사람은 데라우치 총독이 워낙 서슬이 팔으니까 전전긍긍하면서 결국은 일본의 후지타 남자한테 팔았던 탑을 다시 되사가지고 총독부에 기증하는 형식으로 사건을 일단락짓습니다. 그때가 이제 1912년 12월 정도 됐다라고 하죠. 우리 입장에서 식민지 서름이 느껴지는데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건 내 거니까 이거 국가 거야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데 그걸 또 가지고 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는 것도 참 정말. 근데 이거 어찌됐든 결국은 우리 땅으로 되돌아온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돌아왔긴 했지만 원주로는 가지 못했고요. 그 1915년에 조선 총독부가 개최한 조선 물산 공진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경복궁에서 열리는 건데 그거는 뭐 이 조선을 이제 강압적으로 탈취한 지 5년 동안에 우리가 이런 치적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박람회였는데 거기를 꾸미는 장식물로 이 탑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진회가 끝난 다음에도 이 탑은 그대로 경복궁에 놓여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 전쟁이 돼서 그때 이제 미군 폭격으로 해서 산산조각을 하는데 그것 또한 7년 정도 방치되고 있다가 당시에 1957년에 오딘 GM이라는 월남 대통령이 왔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산책을 했는데 경복궁 산책을 했는데 내부에 거기에 이렇게 무너진 탑이 있어서 산산조각하는 탑이 있어갖고 이게 도대체 뭐냐 나라 망신이다 해갖고 이제 빨리 좀 고쳐라 해서 이제 그때 고친 다음에 한 10여 차례 다시 정밀 보고를 한 거죠. 네. 오늘 기상특보 호우경보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 10시 30분경 전북 고창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고창군 지역에 전북 고창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기상 상황 좀 주의하시면서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시고요. 지하철도나 교량 등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 지역이나 공사장, 전신주, 지하 공간 등 위험 지역에는 절대 접근하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네, 소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일본을 돌고 돌다가 다시 한국 우리나라로 되돌아오긴 왔는데 파란만장을 역정을 겪은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지강국사탑 반출과 귀환 스토리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세 발의 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보다 더 기막힌 반출 사연을 갖고 있는 탑은 1907년에 그 경천사지 10층 석탑 강탈 사건입니다. 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그 전시호를 보면 한가운데 긴 그런 쭉 큰 우뚝 세우는 그 탑이죠. 굉장히 늘씬하게 이렇게 위로 쭉 뻗어 있는 탑이거든요. 굉장히 독특하고 그래서 아마 국립중앙도서관 중앙박물관 가보신 분들은 딱 그게 첫눈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이 굉장히 아름다운 이 탑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습니까? 이 탑을 노린 역사가 일본인들이 노린 역사가 엄청 뿌리 깊은데 이 나중에 이 강탈 사건이 국제적인 이슈로 비화했을 때 일본 신문에 소개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소개해 주자면 예부터 조선에 유명한 탑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종로의 원각사 터 그다음에 또 나머지 하나는 개성 풍덕군의 경천사 자리에 있었다라 그러는데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가 그 탑들을 일본에 가져오고 싶어가지고 안달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다나카 국내대신한테 들어가서 다나카가 그중 하나를 일본으로 옮겨오면 비할 데 없는 귀중한 보물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가토 기요마사 이름이 나올 줄 정말 몰랐어요. 근데 국내부 장관 다나카라는 인물까지 등장하네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예부터 이 개성에서 보면은 그 서남쪽으로 한 50리 떨어진 곳에 그 절터가 있었는데 특이한 탑 하나가 서 있었거든요. 그것이 대리석으로 조정된 그 경선탑 10층 석탑이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발원문에 명문이 이렇게 있는데 원나라 간석기인 1348년에 원나라 황제하고 황태자를 위해서 조성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그런 탑입니다. 원나라 황제와 황태자를 위해서라면은 그 원양식 뭐 그렇죠. 지금도 그 박물관에 가서 보면은 굉장히 이국적이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보면 현장법사 손오공이 등장하는 서유기 내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자와 같은 동물과 꽃 이런 것들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기록인 신증 동국 여지승남을 보면 인물이 살아있는 듯하고
정교하게 만든 것이 천하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탑이다라고 기록이 그걸 해놨습니다. 근데 이 탑을 일본 정부 장관이 강탈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제가 이제 한국을 병합하기 전에 식민지를 만들려고 사진 정지작업을 하는 것 중에 뭐냐면 그 차원의 하나가 이제 도쿄대 교수인 세키노 다다시가 1902년에 그 조선 전역을 답사하면서 문화유산 전반을 조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1904년에 그 결과물을 학계에 보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경천사 탑하고 원각사 탑 이것도 이제 보고서에 들어있는데 그 국내부라는 게 일본에 일본 왕실의 재반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 국내부 장관이 다나카 미스야키인데 이 사람이 그 세키노의 보고서를 보고 나서 이 경천사 탑하고 원각사 탑 군침을 막 흘리게 된 거죠. 갖고 싶다. 갖고 오고 싶다. 그럼 언제 가져가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다나카 뭐 일본에 있으니까 어떻게 갖고 와.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1907년 1월에 황태자 순종의 결혼 가례가 있었어요. 근데 일본 정부의 특사 자격으로 다나카가 이제 조선을 방문하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갖고 가야 되겠다. 근데 경천사 탑을 갖고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원각사 탑은 서울에 있는 거라 이목이 있으니까 안 되고 지방의 폐사지에 있는 그런 경천사 탑이 이게 되게 쉬운 목표다 이렇게 본 거죠. 아니 10층 석탑이면은 높이만 해도 엄청날 텐데 이거 어떻게 뜯어간 겁니까? 그러니까는 기단부까지 합하면 그래서 13층이거든요. 높이만 13m에 달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나카가 서울을 방문해가지고 골동품상을 운영했던 곤도 사고로라는 인물에게 경천사 탑의 무단 반출을 지시해서 1907년 2월 4일에 막 일본인들을 고용해가지고 다짜고짜 총 쏘고 칼을 휘두르면서 탑을 140조각으로 해서 잘라서 해체를 했고요. 10여 대 달구지로 실어가고 그러면서 그 탑을 해치우는데 하루 낮밤도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곧 일본으로 반출을 해갑니다. 1907년이면 경술국치도 지금 안 겪었을 시절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는지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빼앗긴 탑은 언제 다시 되돌아온 겁니까? 그래서 두 외국인의 눈물겨운 투쟁이 있었죠. 그 두 분이 뭐냐면 영국인인 어니스트 베델하고 배설이죠. 그다음에 미국인인 홈 헐버트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 다 독립운동의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잖아요. 이 헐버트는 1880년에 왕립 영어학교 교사로 추빙이 된 이후에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평생 바친 분이고요. 베델은 대한매일 신보를 창간해서 항일 여론을 주도한 분이어서 뭐 두 분 다 알려진 분이죠. 그 강탈 사건 소식을 처음 들은 건 헐버트였는데 헐버트가 직접 현장을 가서 취재한 이야기를 서울로 돌아와서 베델한테 이제 알렸습니다. 베델의 대한매일신보가 영향력이 엄청났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보를 해가지고 베델이 3월 7일자에 이 충격적인 뉴스를 보도하는데 뭐 다나카 국내 대신이 뭐 이 경천사 탑을 급습해서 탑을 해치한 뒤 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특종 보도를 한 거죠. 뭐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대한매일신보가 되게 집요해요. 그래서 한 6월까지 3개월 동안에 이 약탈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데 이 다나카가 뭐라 했냐면 고종 황제의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연속 보도를 한 거군요. 그리고 이제 석탑을 빨리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일본으로서는 역사에 무한한 수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끈질기게 파고들었고요. 헐버트 또한 적극 나섰는데 헐버트가 자기가 발행하는 그런 뭐 잡지가 있었는데 코리아 리뷰라고 거기는 물론이거니와 일본의 고베에서 발행하는 저펜 크로니컬 그다음에 그리고 뉴욕 포스트 이런 데 이 천인공노할 사실을 기고하고 또 이렇게 취재해서 보내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여론도 환기시키고 그랬죠. 국제 여론에 이렇게 호소를 한 거네요. 특히나 그 고종의 밀사로 이제 만국 평화회의에 헐버트가 파견되거든요. 그때 그 헤이그 평화클럽 연설에서 일본의 야만성을 폭로하면서 바로 이 경천사탑 약탈 사건을 집중 거론하게 되죠. 다나카가 남의 나라 문화재를 강탈한 국제적인 파렴치한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핀치에 몰렸어요. 그래서 이 일본 내 여론도 다나카한테 등을 돌렸죠. 그리고 이 마지막 통감도 하고 초대 조던 총독을 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 그다음에 2대 총독인 하세가와 요시미치도 다나카를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정치적인 또 싸움이 된 것 같아요. 두 측에서. 하긴 서로 간에 뭐 긴장 관계 같은 게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경천사탑이 1918년 11월 15일에 정말 1907년에 무자비하게 해치돼 가지고 포장된 그 상태로 그대로 반환이 됩니다. 그럼 그거는 좀 불행 중 다행이네요.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또
그걸 만약 파손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일부분이 훼손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1년 9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예. 서울에 도착한 그런 탑재 포장을 뜯어본 사람들이 정말로 깜짝 놀라고 그 참담한 몰골에 고개를 돌렸다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늘어붙은 거예요. 해체된 탑부재가. 이래가지고 그 당시 기술로는 복원 조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기가 심했다라고 그래요? 합니다. 거꾸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40년 동안 경복궁의 회랑에서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1960년 이후에 2차례나 이렇게 수리하고 재수리를 거쳐서 복원돼 가지고 지금은 국립박물관 중앙홀에서 전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시 그러면 조선 총독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이게 마음대로 우리한테 허락 안 받고 가져가면 다시 가져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아까 데라우츠하고 하세가와 1대와 2대 조선 총독인데요. 예. 이게 원래 그 1910년대 무단 통치의 원흉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자들이 왜 경천서탑과 지광구서탑 귀환에 그렇게 적극 나섰을까? 그래도 이거 가상한 사람들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도 갖고 왔으니까. 예.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데라우츠나 하세가와는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영영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식민지 조선에 있는 문화유산이 일본 본토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한국의 문화유산은 본인이 총독으로 다스리는. 그렇죠. 그러네요. 총독으로 다스리는 조선에 식민지 조선에 있어야 자기가 힘도 생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한국 문화재가 예뻐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기상보가 또 있습니다. 그 오후 11시 40분을 계속 전남 진도군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전남 진도군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시고요.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험지역에 계시거나 대피 공고 받은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참, 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서글픈 일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다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그걸 또 누가 훔쳐가지고 가지고 오면은 야 원래 우리 거야 그러니까 갖다 놔 그러는데 우리 것도 아니고 일본 거라고 자기들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데라우츠나 하세가와 입장에서는 식민 통치의 정당성도 확보하고 한국인들의 불만도 좀 무마하고 뭐 이런 차원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그 일제 강점기에 제재를 잃은 그 탑 뭐 2개를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국보인데요. 그 지금 국립 진주박물관 경내에 서 있는 경남 산청의 범항리 3층 석탑인데요. 이게 되게 유명한 석탑이에요. 통일신라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예쁘고 유명한 탑인데 이 걸작이거든요. 이 국보도 이제 제자를 잃은 탑이죠. 이건 또 어떻게 발출된 겁니까? 이게 산청에 범항리 있었는데 어느 날 일본인의 사주를 받은 조선인이 마을 주민들한테 회관 건립비로 해서 마을 회관 건립비 쪽으로 100엔을 내놓고 탑을 팔라라고 했죠.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폐사지라든지 이 공터에 있는 탑은 아까도 데라우츠가 얘기했지만 사유물이 아니다. 구금물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자가 이제 마을 회관 건립비 쪽으로 이렇게 돈을 뭐 돈푼께나 이거 지어준 거죠. 아니 그 100엔에 팔았다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지광국사탑은 31,500원? 네.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헐값에 넘긴 거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팔지 않아도 된다. 다만 우리가 회관 건립비를 낼 테니까 너네들은 석탑 가져가는 것만 그냥 묵인 방주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진 거죠. 그 나중에 이제 보고를 해보니까 이 석탑의 가치가 10,000엔으로 이제 그 엄청나게 뛰었네요. 책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한테는 그 가치의 100분의 1만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석탑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진주를 거쳐서 대구로 반출되는 게 1941년 1월인데요. 그러면서 대구의 골독분상한테 이게 매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게 이 3층 석탑이 제면공장 군의 공터에 해체된 채 놓여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그 총독부에 적발이 됩니다. 4개월 후에. 그러면서 회수가 되죠. 부재들 모두가 회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행히 일본으로 반출되지는 않았네요. 그런데 이게 탑을 연구하는 사람들 연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게 누구냐 하면 그 오구라 다케노스케라고 있어요. 오구라 컬렉션이라고 유명한 컬렉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구를 기반으로 두었는데 한국 문화재를 닥치는 대로 이렇게 수집한 자입니다. 그가 수집한 작품 중에서 1030점이 도쿄 국립박물관에 있는데요. 그것이 오구라 컬렉션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39건이 일본의 국보나 보물이거든요. 그럼 그 오구라가 범황리 석탑을 반출을 했다는 거예요? 사주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구에서 그 정도의 그 사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구라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쓴 거죠. 그래서 이 오구라는 자기가 끌어들인 문화재를 틈틈이 일본으로 빼돌려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1000몇백 점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막 그랬는데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범황리 석탑의 반출이 조기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그 탑을 아마도 오구라가 일본으로 가져가서 자기 집 정원을 꾸미는데 장식용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지금 세 석탑 모두 국보라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보를 그냥 이런 방식으로 막 반출하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참 이렇게 기구한 사연들이 다 석탑마다 그렇습니다.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자기 집 정원이나 이런 거를 석탑으로 꾸미는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 정원 많이 하잖아요. 1910년대 이전에는 고려청자나 이런 거를 뭐 탐닉을 하다가 그 나중에는 석탑까지 이렇게 뭐 눈독을 들이고 막 그랬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국보 석탑 세기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그걸 우리가 갓난 신고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어려운 말로 하는데 네.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건데 그 세 개 중 2개는 박물관에 하나는 뭐 이 중앙박물관 홀 안에 있고 또 하나는 범황리 석탑은 야외 진주박물관 야외에 있는데 복원 전시돼 있거든요. 이번에 지광부석탑은 원치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실장부한 112년 만에 귀향인데 이 지광부석탑이 어떻게 어느 위치에 전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보고서 이제 근데 그것도 막 파손이 돼가지고 복원을 다 조각조각난 걸 복원했다면서요? 네, 복원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 거죠. 근데 야외 전시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래서 모르겠네요. 이제 보호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다는 건데 그 보호각 전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더 훼손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그거를 해야 되는지를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또 원래 있었던 원주로 되돌아가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원주에서 굉장히 소중히 잘 보존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외부에 또 공개를 하는. 근데 외부 공개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대로 다시 꾸며가지고 어디다 놔야 될지, 그걸 이제 원래 자리에 놓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이제 보호각을 만들어서 해야 될지 그것도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지역사회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현재의 역사 지금까지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원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지금 비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